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온도 가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도고요. 자, 우린 지금까지 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지금까지는. 그치? 근데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들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바꿀 것이냐? 이제부터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바로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야. 활발한 정도. 아시겠죠? 아하. 이제부터는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면 뜨거워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되나요?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가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은 결국에는 부피값이 어떻게 된다?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부피가 팽창한다. 이 개념까지. 됐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 보자면은 두 번째. 자, 그럼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차갑다가 아니고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둔하다. 오케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입자 운동이 둔해지게 되면은 입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공간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피값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온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우리 한 두 가지만 공부해 봅시다. 온도의 종류예요. 자, 온도의 종류는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섭씨 온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은 우주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K 혹은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저 도시라고 하는 친구는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어. 누군지 한번 볼까? 우리 0도씨라고 하는 것.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 0도씨에서? 그렇지. 바로 물에 어는 점이야. 그리고 100도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즉, 물에 어는 점과 물에 끓는 점 사이를 몇 등분 한 거죠, 그러면? 그렇지. 100등분 한 것이 바로 도시라고 하는 섭씨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켈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둔해져. 그러면 정말 계속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딱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정지하겠죠. 그 지점이 바로 0 켈빈, 0K입니다. 오케이. 즉, 입자 운동이 정지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온도를 시작하는 게 켈빈, K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를 우리가 도씨로 한번 바꿔보자면은 마이너스 273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온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은 이 친구 때문이에요.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즉, 우린 지금까지 온도가 높다라고 했으면은 열 에너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즉, 우린 지금부터는 이 열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어? 결국에 입자 운동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열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다, 열 에너지가 많으면 입자 운동도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지. 온도가 낮다, 열 에너지가 적으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되겠어? 둔해지겠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열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딱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즉 열 에너지가 많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 즉 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될 거야.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걸까? 첫 번째, 전도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자, 전도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고체 물질 사이에서 열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거냐면은 내가 한 친구를 계속 툭툭툭 칠 거야. 그럼 맞은 애는 자꾸 누가 날 때리니까 여기 마찰열 발생하겠지. 마찰열이 발생했지. 이렇게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입자가 다른 입자를 자꾸 때려요. 왜 때리겠어? 살아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때리는 거야? 바로 입자 운동 때문입니다. 즉, 전도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 운동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대류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자, 대류는 주로 액체 물질과 그 다음 기체 물질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식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열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입자 스스로 전달합니다. 입자 스스로 에너지를 전달해요. 자,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우리 이거 물질의 특성에서 배웠어, 얘들아. 우리 밀도값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지.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부피값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밀도값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이렇게 밀도가 작아지는 공기나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떠오르겠지.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은 라인은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가겠지. 이렇게 열을 순환시키고 액체가 직접 이동하는 게 바로 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쌤,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왔는데 또 있어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도는 고체 물질로, 대류는 액체랑 기체 물질로 에너지를 전달을 했다면, 복사는 이러한 물질의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물질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주로 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데, 선이 뭐냐?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적외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시광선. 그 다음은 자외선.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 가시광선입니다. 선생님, 가시광선은 뭐예요? 즉, 복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 가시광선인데 주로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합니다. 우리 햇빛이 쫙 내리쬐는 곳에 서 있으면 어때? 따뜻하지? 훈훈하잖아. 근데 그늘로 가면 어때? 조금 시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햇빛이라고 하는 곳에는 열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복사는 그런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러한 열의 전달 방법 때문에 우리는 냉방기구랑 난방기구를 설치할 때가 중요해요. 가보겠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4번. 냉방기구랑 난방기구의 설치. 첫 번째, 냉방기부터 한번 가볼까? 자, 냉방기 같은 경우는 결국 목표가 뭐니?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결국에 이 강의실 안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을 때 그 뜨거운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냉각시켜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냉방기입니다. 근데 저 뜨거운 공기는 어디에 존재하죠? 위쪽에 존재하잖아. 왜? 이 밀도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쵸? 그러므로 냉방기는 이 온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이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디 존재한다? 위쪽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어요?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난방기야. 자, 난방기의 역할은 결국 차갑게 냉각된 공기를 가열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난방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근데 차갑게 냉각된 공기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느냐?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어? 당연히 아래쪽이겠지. 아래쪽.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이 저렇게 난방기를 틀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강의실이라든지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근데 어떤 놈이 야! 하면서 문 누르 열고 없네? 이러고 나가. 문 안 닫고. 뒤지게 열받지? 개빡치지? 한여름에도 그렇고 한겨울에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한 몇 개월을 뒷문 바로 옆자리였거든. 살인 욕구를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화나죠. 즉 차갑게 유지된 거를 계속 차갑게 하고 싶고 따뜻한 것을 계속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열 에너지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단열이라고 부릅니다. 단열. 즉 단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다? 열 에너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 하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단열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총 몇 개 있었어? 3개. 전도, 대류, 복사. 이 3가지를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된다면 열 이동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손바닥으로 칠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갖다 댔습니다. 그럼 내 손바닥에 열이 칠판을 이동하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야! 한다고 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해요? 내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그지? 힘들겠지? 이것처럼 손바닥과 칠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열 전달이 안 일어나겠네요. 즉, 내 손과 칠판 사이에 무슨 공간이 존재하는 거야? 빈 공간이 존재하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전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혹은 그 사이에 두꺼운 공기층을 넣어주면 그것도 아주 효과적인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진공 상태.
됐죠? 이거고요. 두 번째는 대류를 차단하는 방법이야. 대류 차단. 자, 여러분, 대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밀도 차이에 의한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밀도라고 하는 중은 결국 질량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질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중력을 없앨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대류를 차단하는 방법은 아주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대류하는 물질을 없애버려요. 대류하는 그 물질 자체를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즉, 공기도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게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중요한 키포인트 나왔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전도랑 대류를 둘 다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복사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빛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빛이 오더라도 튕겨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복사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결국에 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자,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존재하냐? 도금을 하는 거예요. 금도금 혹은 은도금 같은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지금 다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 금방 걸린다고 얘기했지?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어. 한 페이지 남았어요. 한 페이지.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 거. 가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걸 올리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내신 대비할 때라든지 문제 풀 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엔 좀 열심히 보는가 싶더니 요즘은 제 친구들이 더 많이 봅니다. 댓글을 달아요. 출근길에 맛집이네요. 뭐 밥 먹을 때 보면 보기 좋네요.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다 체하고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민망하네요. 사랑합니다. 네. 걔네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 창출되면은 뭐라도 해야 되나?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열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 이 열평형이 말이지. 원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배우는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같이 공부하면 참 좋지만 우리는 열평형까지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결국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두 물질의 온도가 완전히 같아지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게 열평형이야. 오케이? 아, 그냥 열평형은 열 에너지의 이동이 정지한 그 시점이 바로 열평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두 물질 혹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열평형이 되었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을까요? 얻을까요? 잃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자, 열 에너지를 잃는다. 결국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지. 그럼 입자운동 어떻게 돼? 둔해져야 되겠지. 입자운동 둔해진다. 그쵸? 다음, 온도가 낮은 물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 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열 에너지를 얻게 되면 결국에 온도는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자, 이겁니다. 뭐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어버린 열 에너지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게 된 열 에너지의 양은요, 항상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항상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지금 O2라든지 제가 만든 책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누가 봐도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같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그래프 보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00도씨의 물이 100ml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 50도씨의 물이 100ml가 있어. 이 둘을 딱 섞게 되면은 열평형 온도는 몇 도에서 이루어질까? 75도. 중앙 딱 절반. 왜? 100도씨가 잃은 열의 양과 50도씨가 얻은 열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딱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100도씨의 물이 100ml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50도씨의 물이 50ml밖에 없어. 그럼 이때는 정확한 열평형의 온도를 우리가 구하기는 힘들겠지. 힘들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75도보다 높은 지점에서 형성될까? 낮은 지점에서 형성될까? 높은 지점이겠죠. 왜? 더 많잖아. 우리 라면 끓이겠다고 440일 거야. 라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440ml의 물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목마르다. 찬물을 한 잔 딱 먹고 딱 놨어. 근데 물방울이 통 튀어 올라와가지고 라면 물에 쏙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라면 물이 확 식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왜? 뜨거운 물이 겁나 많으니까. 덜 떨어지는 거죠, 온도가. 그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이다? 반드시 이 두 온도의 중간 지점에서 열평형 온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질량이 같을 때만 그런 거지 질량이 다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원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무조건 같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 지점에서 열평형 온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키포인트로 알아주세요. 그거 O2 문제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의는 모두 끝이 났고 우리 진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 복습하시고 제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뭐 내가 댓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꼭 보시고 오케이?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